화천대유에 수상한 자금 흐름을 내사하던 용산경찰서 경제팀이 이 첩보를 진흥팀으로 이첩했습니다. 정관 법조인 등이 연루된 대형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 배당한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에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 명락대전이 다시 발발할 조짐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과잉 수사라고 했다가 반발이 거세자 입장을 토로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는 기성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귀성 행렬이 시작되면서 고속도로 곳곳은 정체를 빚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환자가 금요일 기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의 이동 자제 호소에도 동해안 등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은 만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저희 TV조선은 어제 경찰이 화천대유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다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첩보를 받고 5개월 동안 내사만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최초의 이 첩보는 용산경찰서 경제팀이 맡았는데 경찰이 어제 이 사건을 수사 인력이 더 많은 진흥팀으로 이첩했습니다. 경제팀에서 진흥팀으로의 변경은 사건을 좀 더 제대로 살펴보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제서야라는 의문은 남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은 화천대유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경찰청에 첩보를 전달합니다. 첩보는 서울경찰청을 거쳐 서울 용산경찰서로 하달됐는데 당시 내사는 용산경찰서 경제팀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TV조선 보도 이후 경찰이 해당 첩보의 담당 부서를 경제팀에서 진흥팀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져 경제팀에서 진흥팀으로 변경했다며 좀 더 집중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진흥팀 인력이 경제팀보다 많다며 부연했습니다. 5개월 동안 내사하던 첩보를 새로운 팀에서 다시 살펴보겠다는 건데 그동안 경찰은 무엇을 한 것인지 의문이 나옵니다. 특히 전직 대법관과 검사장 그리고 특검과 호화 변호인단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건을 일선경찰서 진흥팀에 배당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중요 사건 수사를 위해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와 금융범죄수사대 등을 신설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해 4천억 원대 배당금을 받은 민간 투자자 가운데 일부가 과거 LH공사의 공공개발을 반대하고 민간 개발을 추진했던 인물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TV조선이 이번 주 민간 개발 로비에 연루된 변호사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는데 2명의 실체가 더 드러난 겁니다. 이들은 특정 투자 신탁이란 방식으로 정체를 감춘 채 한 증권사를 통해 1억 6천여만 원을 투자했고 전체 배당금 4천억 원 가운데 1,930억 원가량을 배당받았습니다. 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7개 천화동인은 특정 투자 신탁 방식으로 SK증권을 통해 성남에 뜰 지분 6%를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4, 5, 6호의 주주들은 변호사 2명과 회계사로 3명 모두 지난 2009년 대장동 민간개발 추진을 주장했던 사업체 소속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였던 A 변호사는 LH 공공개발 포기 로비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본인도 일부 활동 사실을 인정했지만 로비 자금이 아니라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것이란 취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천화동인 6호의 B 변호사도 A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는데 TV조선이 A 변호사의 존재를 보도한 지난 16일 이후 두 사람 다 법인 홈페이지 명단에서 삭제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민간 사업자들이 닥쳤던 개가 됐다고 했는데 제가 공영 개발을 하면서 이분들은 이제 소위 닥쳤던 개가 됐죠. 성남 시민들은 수천억 대 이익을 이들 3명이 보유한 천화동인의 배당금은 1,93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어떤 투자자가 참여하는지 알 수 없고 알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자산관리사인 화천대유에 근무한 점을 거론하며 야당 게이트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부정부패로 상당한 이익을 취했던 어떤
새누리 게이트의 연장인 국힘 게이트다. 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는 공영개발로 위장된 민간개발이라며 배임의 혐의가 너무 짙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주환입니다. 화천대유에서 법률 자문을 해온 권순일 전 대법관이 어제 사임했죠. 권 전 대법관은 판결 당시 주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와 관련 있는 업체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믿기지 않는 해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변재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을 심리했습니다. 당시 판결문엔 화천대유가 직접 등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 자료엔 화천대유와 성남시 계약 관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심 판결문엔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한 직접적인 증언이 나오고 화천대유도 세 차례나 등장합니다. 이에 대해 권순일 전 대법관은 당시 주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약된 보고서만 봤다는 입장인데 법조계 일각에선 중요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 1심, 2심도 검토하지 않았느냐며 의아하단 반응입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김태규 변호사는 요약된 보고서는 학위 논문 분량에 이르기 때문에 누락될 일이 없다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판결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이 모른다고 하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이번 의혹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에선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의 이른바 명락대전이 재발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직접 대장동 의혹에 대한 언급은 피했지만 흠없는 후보로 민심이 이동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 측에선 네거티브 중단 선언은 거짓말이었냐고 반발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를 찾은 이낙연 후보는 흠없는 후보로 민심이 이동하고 있다며 도덕성에서 자신이 이재명 후보에 비해 우위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흠없는 후보, 확장성을 가진 후보, 미래 비전을 갖춘 후보로 민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 광주에서도 검증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이 대선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불안하다는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른 선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의혹을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한 데 대해서도 몇 사람이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구조라면 그게 어떻게 공영개발이 되겠습니까? 수사를 해보면 자연스럽게 다 드러나게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낙연 후보는 충정 어린 우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 측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것은 허언이었냐며 덕분에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등은 추석 밥상에서 찬밥이 되었다고 반발했습니다. MB와 비교하면서 MB가 감옥에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건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말씀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자신은 1원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푼도 안 챙겼을 리가 있겠냐. 라는 의심을 만들어내서 저를 공격했는데 제가 단언하지만 저는 1원도 받은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첫 TV 토론에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과잉 수사라고 했던 홍준표 후보가 지지층 반발이 거세지자 생각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공정에 민감한 2030 세대의 이탈 조짐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부모 찬스로 대학에 가면 안 된다며 공정한 기회를 강조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SNS에 국민 생각에 역행하지 않겠다며 조국 수사에 대한 생각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전가족을 도려가는 수사는 없어요. 일가구 일범죄 처벌이냐, 조국 수홍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TV토론 하루 만에 100기를 든 겁니다. 하지만 말바꾸기란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홍 후보 스스로도 지난 대선 때 상대 후보들을 향해 말바꾸기는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말을 바꾸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옳지 못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경남 지역 전통시장 5곳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지금 뭐 말할 수 없이 경제도 어렵고 옛날같이 풍성한 한가위를 지내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청년의 날 메시지로 부모 찬스가 아닌 본인 찬스로 대학에 가는 나라를 언급하며 조국 수홍 논란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한편 윤 후보는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시위대 반발에 곤욕을 치른 가운데 지난달 17일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전 대표와 만났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 전 대표는 윤 후보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선거전이 점점 더 과열되고 있습니다. 각종 의혹이 폭로되고 후보자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죠. 누가 가장 많이 고발당했을까요? 오늘의 포커스는 수사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대선 상황에 맞췄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바빠진 곳은 다름 아닌 대검찰청과 공수처 민원실입니다. 가장 많이 고소 고발된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대검을 검찰총장 가족 로펌으로 전락시킨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 우롱하는 거짓말 그만하고, 이 시민단체는 지난해부터 어제까지 윤 후보를 상대로 모두 38번째 고발장을 냈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광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도 윤 후보와 아내 김건희 씨 등 7명에 대한 고소장을 대검에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연예인 김부선 씨가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인정하라고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사과한다면 변호사님 동의 없이도 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은 아니지만 화천대유 의혹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단 1원의 부정도 없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비상식적인 투자 수익에 대한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선 전 고소고발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17대 대선에는 BBK 주가 조작 사건을 두고 고소고발이 이뤄졌고 18대 대선에는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을 두고 여야가 다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BBK는 소취하로 NLL 발언은 모두 혐의 없으므로 다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선 때만 되면 여야가 무분별하게 고소고발을 해서 수사기관을 동원하는 이른바 정치의 외주화는 악습이라고 진단합니다. 말과 정책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내가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정치력인데 그게 부족하니까 법을 무기로 검찰에 들고 가고 그렇게 싸우는 거겠죠. 공수처와 검찰, 경찰 등 모든 사정기관이 유력 후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나선 이번 대통령 선거. 수사 방향이 대선 판도를 가를 수 있을지 아니면 고소고발전이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정치에 대한 혐오만 키울지 지켜볼 일입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네, 5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로 만남이 제약되고 명절 풍경도 많이 바뀌었지만 고향 가는 발걸음은 여전히 기대가 가득한데요.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희동 기자, 차량 흐름이 원활해 보이네요. 네, 낮 한때는 이곳 요금소에서부터 통행량이 많아 정체되기도 했지만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 고속도로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속도로 CCTV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부산 방향 오산 나들목에서 남사까지 5km 구간에서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목포 방향 서평택 나들목에서 서해대교까지 11km 구간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서울을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까지 4시간 30분, 광주까지 3시간 20분, 강릉까지는 2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차량 3,226만 대가 도로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정체는 낮 1시쯤 절정에 달했고 서서히 풀리면서 잠시 후 밤 9시를 기점으로 정체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연휴에도 특별 방역 대책에 따라 휴게소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전국 9개 휴게소에서 코로나 임시 선별 진료소도 운영합니다.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고희동입니다.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도 귀성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인원 제한에 온 가족이 모이지 못하고 성묘도 다 함께하지 못하지만 오랜만에 만남을 앞두고 얼굴에는 설렘이 녹아 있었습니다. 귀성길 풍경은 정준영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열차 문이 열리자 승객들이 줄지어 탑승합니다. 양손엔 짐가방과 선물 보따리가 가득합니다. 지금 반년 만에 가고 있어요. 이제 오랜만에 가니까 맛있는 거 해주겠다고 말씀. 버스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고 직원이 쉴 새 없이 표를 확인합니다. 귀성객이 몰리면서 버스 대합실도 이처럼 빈자리 없이 빽빽합니다. 이번 연휴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종 비율 등 현실 여건을 감안하면 대가족이 한데 모이긴 쉽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할머니를 뵈러 가야 되는데 이제 8인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사적 모임 기준이 완화되지만 성묘할 때는 적용되지 않아 가족 모임을 어렵게 하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원래는 명절마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묘자리도 찾아가고 친척들도 다 같이 모이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이번 명절은 가족들끼리 소소하게 보내는 걸로. 시민들은 코로나19로 예년 같은 명절을 보낼 순 없지만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쁜 마음을 안고 귀성길에 올랐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니 이동과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면서도 거리 두기를 다소 완화했죠. 이 때문에 동해안 등 주요 관광지의 숙박시설은 이미 예약이 꽉 찼고 어시장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경포해변입니다. 추석 연휴를 즐기러 온 관광객들이 백사장을 거닐며 가을바다를 즐깁니다. 어시장에는 제철 수산물을 찾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해외도 가기 힘들고 그리고 올해 이제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으니까 연휴다 보니까 집에만 있기는 너무 답답하고. 추석 연휴를 맞아 관광객이 몰리면서 동해안과 부산, 제주 등지의 호텔과 리조트의 객실은 대부분 예약이 끝났습니다. 다 마감이 되는 편이거든요. 객실이 있을 때 예약을 하셔야 되시고요. 지금 조금 임박한 날짜여서 거의 객실이 마감이 될 것 같아요. 방역당국의 이동자제 호소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이 동난 건 연휴 기간에 집합금지 인원 제한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가족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해지면서 동해안 등 주요 관광지에는 숙강수족이 몰렸습니다. 지자체들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연휴 기간 21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상방역에 나섰습니다. 많이 내려와서 접촉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점검도 연휴 기간에 강화하고요.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이동량의 증가로 코로나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발표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87명입니다. 금요일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확진자 수입니다. 백신 접종엔 속도가 붙어 전 국민의 1차 접종률은 70%를 넘긴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호평했습니다. 하지만 1차와 2차 접종률의 큰 격차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안심할 수 없어 보입니다. 조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모님을 뵈러 가는 귀향길. 기차를 타기 직전 바쁜 일정에도 검사소에는 귀향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부모님도 불안해하셔서 집에 내려가기 전에 검사하러.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신규 확진자는 2,087명으로 금요일 확진자가 2,000명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증가세가 가팔라 지방으로 가는 귀향객들에 의한 전국 확산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1차 접종률 70%를 달성한 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자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속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을 희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독 낮은 2차 접종률을 우려합니다. 1차 70%라는 그 숫자에만 너무 집착을 한 나머지 1차하고 2차 차이가 25%에서 이렇게 넓게 차이가 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고.
실제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1차와 2차 접종이 큰 격차 없이 함께 우상향하는 미국 등에 비해 우리는 1차와 2차의 격차가 큽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2%를 넘는 위중증 이환율을 1% 밑으로 관리하고 먹는 치료제로 능동적인 감염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날 줄 모르면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생활고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스스로 삶을 마감할까 하는 생각에 안타까움은 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납득할 수 있는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현주 앵커와 황선영 기자가 자영업자의 목소리와 현실적인 대책은 어때야 하는지 얘기 나눴습니다. 이게 지금 2주 만이 40번째예요. 마이너스를 2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자, 황 기자, 살던 집을 빼서 이제 월세를 직원들에게 주고 또 생을 마감한 맥주집 사장님의 일화가 마음이 참 먹먹하더라고요. 황 기자가 이 추모 공간에 직접 다녀왔죠. 제가 직접 갔을 때 한 자영업자는 문 앞에 국화 꽃다발과 함께 꽃향기가 나는 핸드크림을 놓아두셨더라고요. 왜요? 그 편지를 보니까 그곳에서는 향기가 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가게 앞에서 한 손님을 만나기도 했는데 지갑 같은 거 깜빡하고 안 들고 오면 나중에 돈 갖다 주시라고 막 이런 식으로까지 해주시고 되게 친절하셨던.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제보를 받기도 했는데 총 22건에 달했습니다. 자영업자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버티고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 버틸 수밖에 없는 겁니까? 네, 폐업을 신고하는 순간 그동안 빌려왔던 대출금들을 모두 상환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 제가 만났던 한 자영업자는 정말 죽고 싶어도 자식에게 이 빚을 다 물려줄 수 없어서 버티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가장 잘 그리고 가장 먼저 지켰던 게 자영업자들이고 이제 솔선수범을 했었는데 오히려 돌아온 건 생활고였던 것 같아요. 소상공인 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6개월 동안 폐업한 매장 수가 하루 평균 1000여 개로 나타났고요.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았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전국 자영업자들은 차량 시위에 나서기도 했고 또 생활고로 돌아가신 자영업자들을 위한 합동 분향소도 마련했습니다. 경찰 이제 해주시죠.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코로나가 한국에만 몰아닥친 것도 아니고 해외 자영업자들은 우리만큼 힘든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정부의 지원이 한국과는 많이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 선대출 후탕감 방식으로 대출이 나오고 종업원 고용 등을 유지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연방정부가 대출금 전액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앞선 사례들보다 2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아서 직접적인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참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88%가 다 받을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선택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자영업자들이 그럼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이 시작되는데요. 영업 시간을 규제받은 업종만 지금 대상인 상황인데 자영업자 비대위 쪽에서는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거리두기가 유지가 된다면 물 빠진 둑에 물 붓기 아닌가요? 영업시간과 인원에 대한 제한에 자영업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국무조정실에 문의를 했는데 답변이 확진자와 접촉 시간대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확한 근거 없이 시간 제한 조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인한 셈입니다. 네, 그럼 지금의 상황을 한 줄 톡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지로 하겠습니다. 마포 맥주집 문 앞에 붙은 한 메모지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마음이셨을지 상상도 하기 어렵다.
과연 우리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국 파리바게트 가맹점에 빵을 배송해주는 화물연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빵을 제때 팔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이 때문에 한 화물차 기사가 노조원들 대신 빵을 운송해줬는데 노조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고 열쇠도 뺏겼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손이 덜덜 떨릴 정도였다고 당시 공포스러웠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 대신 경기도 평택 SPC 물류센터에서 빵을 싣고 충북 청원으로 향하던 화물기사 A씨가 집단 폭행을 당한 건 15일 오후 8시 15분쯤. 세종시의 한 4차선 도로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100여 명이 화물차를 막아선 겁니다. 노조원들은 운전자가 앞을 보지 못하게 차 앞유리를 골판지로 덮었고 실랑이 와중에 화물차 바퀴가 움직이자 자신들을 향해 차를 돌진하는 줄 알고 A씨를 끌어내 여러 명이 둘러싸고 집단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맞은 A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밑에 보면 뼈 있는 데가 좀 많이 부릴까요? 이쪽에 다 넌더였다고 스프레이만 때리더라고요. 나한테 잘 안 나오는데. 화물차는 날개란 세례를 당했고 차량 열쇠도 빼앗겼다가 겨우 돌려받았습니다. 정식 절차대로 접수를 해가지고 형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관련 내용을 확인해 공식 입장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정의기억연대 보조금과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받는 윤미향 의원의 두 번째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7시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윤 의원이 공금 사용의 최종 결정권자였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여전히 공소사실 부인하시나요? 재판의 성실임에서 밝혀내겠습니다. 어제 재판에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정대협의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양모 전 사무처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양 전 사무처장은 공금 사용 최종 결정자는 윤 의원이었고 영수증 없이 임의로 작성한 지불증만 있으면 공금 사용으로 인정해줬지만 거짓 사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이 2015년 받은 갑상선암 수술비 200만 원도 정대협의 공금이 사용됐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양 전 사무처장은 2015년 한일협정으로 인해 윤 의원이 몸이 안 좋아졌다고 판단해 공금으로 지출했다며 이사회 회의록에는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 상태에 대한 증언도 했습니다. 양 전 사무처장은 지난해 길 할머니가 마포 쉼터를 떠나기 전까지 치매라고 느끼지 못했다며 윤 의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길 할머니가 받은 상금 1억 원 가운데 8천여만 원을 정 의원에 기부하게 한 것에 대해 준사기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명절에도 다 같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차례상도 점차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몇 분이면 완성되는 간편식이 인기인데 높은 물가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류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쫀득한 반죽에 소를 채워넣고 빚는 송편. 재료 준비부터 만들기까지 손이 많이 갑니다. 찌기만 하면 완성되는 간편식 송편을 찾는 손길이 많아진 이유입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부치던 명절 대표 음식 전은 몇 분만 투자하면 완성되는 간편식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식구들이 다 못 모이니까 지금 있는 식구들만 간단하게 먹으려고 냉동식품이나 밀키트 식품 간단하게 하고 있어요. 명절 음식에 많이 쓰이는 식재료의 물가가 오른 것도 간편식을 찾는 또 다른 배경입니다. 물가가 너무 급등해서
상차림하는데 큰 비용이 들거든요. 간편하고 소박하게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밀키트 중심으로 상차림을 준비하고 실제로 지난 설 기준으로 간편식 전과 송편은 매출이 각각 46%, 20% 넘게 증가했는데 이번 추석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간편 가정식으로 명절 상차림을 준비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전년 대비 물량을 약 10%가량 늘렸습니다. 이번 추석에 가족과 친지를 방문하겠다는 사람은 10명 중 3명에 불과했고 집에서 쉬거나 여가 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이 10명 중 7명에 달해 비대면 명절 풍경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무야홍, 조국 수홍으로 하락세입니다. 네, 홍준표 후보 사진이 나와 있는데 저희 TV조선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조국 일가 수사는 과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잖아요. 네.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무야홍, 돌돌홍 등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이른바 홍준표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한 곳이 바로 2030 세대가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본인들과 민감한 이슈인 공정과 연관된 이 조국 일가 수사가 나오자 즉각 돌아서는 모양새입니다. 조국 수홍을 활용한 조롱성 패러디도 쏟아지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 게시판에는 오늘 하루만 300건이 넘는 홍 후보 관련 글이 올라왔는데 대부분 조국 수홍은 민주당으로 가라, 홍 후보의 지지를 철회한다는 등의 비판적인 내용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 토론 직후에는 본인 발언이 이렇게 크게 파장을 불러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홍 후보는 토론회 직후에는 다소 싱거운 토론이었다는 소감을 밝힌 듯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내 비판을 의식한 듯 반문만으로는 정권 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생각을 바꾸겠다고 결국 한 발 물러섰고요. 오늘은 TV토론에서 본인에게 질문을 던졌던 하태경 후보를 겨냥해서 당을 쪼개고 나갔던 사람이다라고 비난글을 올렸습니다. 고려대 이한상 교수는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조변석계라며 카멜레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런데 홍 후보가 원래 조국 일가 수사에 비판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조국 수사가 한창이던 2019년 9월에는 검찰의 용맹정진을 보면서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살고 가면 훗날 검사들의 표상이 되고 귀감이 될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을 극찬했습니다. 그러다 이 윤 전 총장이 당내 대선 경선 경쟁자가 된 올해 7월 이후부터 조국 수사는 과잉 수사라고 말을 바꿨고 조 전 장관이 해당 발언을 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의 말 바꾸기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말이 극명하게 바뀌었습니다.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위법해서 탄핵을 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춘향인 줄 알고 뽑았더만은 향단이었다. 탄핵 당해도 싸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 그 아방공지에서 사람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소탈하셨던 분이 아닌가. 국민들께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무야홍, 조국 수홍으로 하락세, 느낌표는 홍승홍박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승자박에 홍준표 후보의 홍을 넣어봤습니다. 보수의 노무현이 되겠다며 봉하마을을 찾는 등 여권 지지층을 향한 홍 후보의 호소가 결국 이번 조국 옹호 논란까지 이어졌다는 평가가 많죠. 역선택에 빗댄 역준표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와 같이 원로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건 표심에 따른 전략적 판단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사라진 정세균 표가 캐스팅 보트입니다. 정세균 후보가 중도 사퇴를 했죠. 근데 그동안에 득표를 한 득표율이 4%잖아요. 근데 당선관위가 이 표를 무효화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를 두고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측에서 아주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결선 투표에서 역전을 노리는 이낙연 후보 측의 반발이 심합니다. 박광온 총괄본부장은 오늘 SNS에 대선 후보 선출 특별당규는 불안정 조항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서도 이낙연 후보 측이 이번 결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원팀을 장담하기 어려운 시계 제로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하자 이재명 후보 측이 경선 불복을 시사한 발언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정세균 후보가 득표한 4%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느냐 마느냐가 결선 투표로 가느냐 마느냐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간단히 산수를 좀 해볼 텐데요. 이 정 후보의 4% 투표가 무효화되면 이 분모인 총 득표수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후보들은 득표율이 그에 맞춰 조금씩 올라가는데 기존의 득표율이 높을수록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53.7%로 2.29%포인트가, 이낙연 후보는 32.46%로 1.38%포인트가 올라갑니다. 이재명 후보로서는 결선 투표 없이 당 후보가 되는데 다소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낙연 후보로서는 이 당원이 가장 많고 본인의 지지 기반이 있는 호남에서 격차를 줄이고 이재명 후보의 과반을 저지하려던 이 본인 전략에 빨간불이 들어온 셈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말이 이제 호남 경선 발표지 않습니까? 근데 전북 지역표, 원래 정세균 후보를 지지했던 그 전북 지역표가 어디로 갈지도 관심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여론조사를 보면요. 현재 호남 민심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지 않고 아주 팽팽합니다. 리얼미터의 광주 전남 지역 조사에서는 이낙연 44.1%, 이재명 35.4%로 오차 범위 밖에서 이낙연 후보가 앞서지만요. 이 모노리서치의 광주 전남 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가 사퇴하면서 특정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추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제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일관되게 민주당을 지지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사라진 정세균 표가 캐스팅 보트, 느낌표는 사퇴의 다양한 활용법으로 하겠습니다. 네. 정세균 후보 외에 사퇴한 후보가 또 한 명 있죠. 바로 의원직에서 사퇴한 이낙연 후보입니다. 엄중낙연으로 불리던 이 후보가 배수의 진을 치며 승부수를 띄운 건데 호남 경선 판도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홍현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쾌청한 하늘과 함께했는데요. 내일도 구름만 가끔 많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1도로 출발해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고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덥지만 습한 대기에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영서 남부와 충청, 호남과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지겠는데요. 귀성길 차간거리 넉넉히 유지하시고 안전운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영동 남부와 전남, 경북 동해안과 경북 남부 내륙에는 오늘 밤까지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추석 당일인 화요일에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하고 강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수요일에는 영동 지역을 제외한 중부와 호남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통, 절망, 아픔이 되어 있는 이 청년들의 삶을 보고 들을 때마다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2021년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은 어떨까요? 일은 하고 싶으나 취업 못한 구직 단년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 중 절반이 2030 세대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할 의지도 없이 3년 넘게 일하지 않은 니트족 청년은 10만 명에 육박합니다. 청년들은 또 부동산가 폭등으로 자산 시장에서도 소외됐지요. 이번 추석 연휴 취업준비생의 88%가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풍성해야 할 한가위에도 알바 시장에 뛰어드는 청년들의 고단함을
미안하다는 말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으로 달래주길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의 날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